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그리고 이스라엘 전황 같이 알려드리겠는데요. 어제 낮 그리고 어제 아침 알려드렸듯이 지금 이 중동 상황이 점점 이 에스컬레이션 그리고 확전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치겠다라고 선언하는가 하면 터키군은 남쪽에 있는 시리아를 침공해버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 중심의 다국적군이 후티, 예멘을 치기 위해서 지금 결성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어제 알려드렸을 때는 10개국이 참가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이 새로운 보도가 나온 바로는 10개국이 아니라 전투에 참가하겠다고 밝힌 나라는 19개국, 그리고 지원하겠다고 밝힌 나라 합하면 43개국이랍니다. 완전히 걸프전 이후에 어마어마한 이 병력이 준비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황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890명의 러시아군을 사살했다라고 밝혔고, 전차는 16대 격파, 장갑차 23대 격파, 차량 29대 격파, 특수장비 3대 격파, 야포 16문 격파, 다른장 로켓 2문 격파, 무인 항공기 17대 격추, 미사일 2발 요격. 자, 그래서 어제보다 약간 병력 좀 줄었죠. 한 200명 줄었습니다. 그러나 전차, 장갑차 뭐 이런 것들은 어제보다는 약간 소폭 상승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자,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총 69회 교전을 했다. 어제는 92회 교전을 했다고 했죠. 그런데 포병 전투가 치열하다라고 또 새로운 워딩이 나왔어요. 자, 이 말을 빌어보면 서로 간의 포격전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데, 그러나 들려오는 말에 따르면 여러분들 기사도 보셨겠지만 러시아군이 5발 쏘면 우크라이나군은 한 발도 못 쏜다는 겁니다. 포도 없고 포탄도 없고, 그리고 저희들이 자세히 다루지 않았고 또 자기들이 피해 입은 건 자세히 밝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추측컨대 지난 라스푸티자 기간 중에 우크라이나의 자주포들, 스스로 움직이는 포가 자주포죠. 이 자주포가 굉장히 많이 파괴됐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요. 왜냐하면 라스푸티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갑 차량들의 기동이 용이하지 않죠. 그래서 거의 고정포 노릇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러시아군의 드론에 발각이 돼서 파괴가 많이 되었다. 자주포는 쏘고 이동해야 되는데 슈덴 스쿠트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걸 못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포가 지금 많이 상실되었다. 포탄도 없고 이제 포도 많이 부족해졌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포, 탄약 다 지금 가져오고 있죠. 완전히 상황 역전된 겁니다. 자, CNN 방송은 러시아가 남부전선의 우크라이나 참호에 부식성 독가스를 살포하고 있다, 화학전하고 있다 그 말이죠. 뭐 총이나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있는데 이게 녹슬어 버리면 작동이 안 되죠. 그래서 직접 인체에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부장을 사용할 수 없게끔 탄약을 녹슬게 만들고 하는 그런 가스를 살포하고 있는데, 이건 뭐 우리도 충분히 예상을 해야 됩니다. 왜냐? 드론으로 우리나라도 보면 농약 살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미 상용화되어 있죠. 그런 농약 살포, 농약 대신 부식성 가스 해서 총이나 총알을 녹슬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화학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 중국, 러시아 협력 강화 모색 중이다. 그래서 무기 거래가 추가로 거래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라고 밝혔고, 푸틴 대통령은 그 어떤 군사적 목표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또 장담을 했는데요. 그만큼 지금 이 몇 달 전만 하도 푸틴이 협상의 길은 열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때 불리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유리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옆에서 보는 우리도 아는데 푸틴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최초의 이 군사작전, 특수군사작전이라는 것을 했을 때 그때 설정한 타겟이 있죠. 그거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이 달성될 때까지 간다라는 건데, 그게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의 비나치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들어가지 않은 비나토화,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비무장하는 비무장화, 그리고 젤렌스키 정권 레짐 체인지하는 정권 교체, 이런 것들 다 포기하지 않고 관철시킬 것이다 라고 자신감을 보였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금 이제 너무나 수세에 몰리고 있고 외부 지원도 들어오지 않고 하다 보니 이제는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죠. 그렇게 강하게 몰아붙여
라고 대공세라고 했는데 대공세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건 병력을 아끼기 위해서 대공세를 안 했을 테지요. 왜냐? 많이 죽으면 전사자가 많이 나오면 결국 자신의 권력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병력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과감한 작전을 안 한 것 같은데 이제는 지원이 들어오지 않으니 결국 병력으로 러시아군이 스톰제트 하듯이 우크라이나군도 이제는 스톰제트 병력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50만 명을 추가 동원해야 되고 이에 대한 비용이 134억 달러 군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세금을 더 내라. 이러기 위해서는 600만 명이 이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돈을 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제 우크라이나도 어려운 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총리실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방미 이후에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지도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래도 숫자, 수치 뭐 이런 것들은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냥 뭐 느낌적인 느낌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만 이야기하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잘로즈니 총참모 장관은 업무 관계다, 해임 안 한다 라고 밝혔어요. 자, 이 말은 일단 해임 안 한다 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업무 관계다. 이 말은 저하고 나하고 안 친하다 그 말이죠. 인간적인 관계는 전혀 없고 저하고 나하고는 비즈니스 관계다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근에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국방부 동원국장을 해임을 했어요. 그런데 이 동원국장이 잘로즈니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로즈니 총참모장이 저 사람이 동원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데 저 사람 자르면 어떻게 정쟁하자는 거냐? 라고 비난을 했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충돌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해임 안 한다. 그러나 잘로즈니 총참모장 총사령관하고 나하고는 비즈니스 관계다. 인간적인 관계는 없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참 앞길이 막막합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매일 전 방향에서 공격 가능한 드론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 드론 많다는 거죠. 과거에는 이 러시아 본토에서 샤헤드 136 드론을 날려보냈는데 이제는 점령지 내로 가지고 들어와서 샤헤드 136을 날려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크라이나군의 포격, 제공권 이런 게 완전히 지금 상실되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프랑스는 2024년 이제 며칠 안 남았죠. 2024년부터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을 기종 전환 교육을 시킨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어떤 기종인지는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나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기종이 미라지 2000 그리고 라팔 뿐이죠. 그러니 라팔 주지는 않을 것이고 미라지 2000 주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조종사 교육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라도 빨리 주기를 바랍니다. 자, 지상군 사령관이죠. 우크라이나의 시리스키 상장은 러시아군이 바흐무트와 리만, 쿠판스크 지역에 전선을 집중하고 있다. 이제 아우디우카는 승기를 잡았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런 전황 지도를 보면 바흐무트, 이 북쪽에서 러시아군이 소폭 전진한 것을 볼 수 있고 남쪽에 클리치시우카 그리고 안드리우카 이쪽에서 정말 오랫동안 작전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의 이 클리치시우카와 안드리우카를 점령했는데 그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이 바흐무트에서는 대폭 밀린 것은 아직 식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어제 알려드렸던 것처럼 이 바흐무트에 6만 2천 명을 지금 러시아군이 동원시키고 있다라고 밝혔으니 앞으로 여기 어마어마한 전투가 벌어질 겁니다. 자, 리만, 크레미나 쪽이죠. 리만이 여기 있고 크레미나 쪽도 원래는 이 크레미나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66번 도로 여기까지 우크라이나 영역이었어요. 그러나 오랫동안 이 크레미나 지역의 전황지도를 못 보는 사이에 거의 이 지역, 이 호수 지역까지 완전히 그냥 고착화, 러시아 영역으로 고착화된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쿠판스크도 이 리만 페르시 숲에서 굉장히 이제 치고받고 했었고 또 여기 아랫부분에 이 지역 야히드네 이 지역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원래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경계가 러시아의 경계가 이런 식으로 기역자 형상이었어요. 그런데 한 몇 주 만에 이 쿠판스크 지도를 다시 보니까 완전히 이런 식으로 러시아 영역이 니은자로 쑥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중간 지역을 러시아가 아주 광범위하게 점령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헤르손 한번 보면 이 지역, 이 동쪽 지역의 교두보는 지금 거의 다 상실을 하고 이제 없는 것으로 그래서 강 건너편에서 드론만 날려서 러시아군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남쪽, 서쪽 지역의 이 교두보는
뭐 지금 이 척화로는 교도보가 좀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려놨는데 반대로 친러시아 성향의 라이바는 교도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설정을 해놨죠. 그리고 강 건너편에 전투기들이 수-25죠. 폭격하고 그리고 샤이드 드론 또 공격하고 또 포탄으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 강 건너편을 때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포병 우위, 러시아의 압도적인 포병 우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우크라이나가 포병, 포탄 부족으로 특정 지역에만 집중하고 있다. 몇 달 전에 러시아하고 상황이 똑같아졌죠. 완전히 상황, 입장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안타깝죠. 있을 때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자 이제 연말이 되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을 했어요.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자 일단 낭독을 해드리면 주요 내용을 간추린 겁니다. 대통령이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 국민들이 내 방식을 지지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러한 판단은 국민들의 선택할 몫이다. 모든 국토를 회복한다는 전쟁 전략을 바꿀 수 없다. 영토 포기는 위헌이다. 우리는 내년 다음 행보를 모색할 것이지만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세부적인 전술적인 조정 조치는 있겠지만 아직 보완이다. 러시아와의 평화회담은 불가능하다. 그들은 외교적 수사로도 행동으로도 회담에 나설 의지 자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나는 그들의 레토릭에서 오만함과 살상만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과 미 의회는 우리를 지지한다. 우리는 미국이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고 모든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내년 선거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환경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그것은 우리 전쟁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이 부분 저는 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내 방식을 지지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러한 판단은 국민들이 선택할 몫이다. 아니 뭐 국민들 니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말든 난 내 길 간다. 이거 아닌가요? 좀 이거는 뭐 정치인으로서 리더로서 또 선거로서 뽑힌 대통령으로서 말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또 여기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완전히 우리 큰일 난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나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측에 여러 차례 뭔가 오퍼를 넣어봤겠죠. 선을 대어봤겠죠. 그러나 씨도 먹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정말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우크라이나는 그냥 게임 끝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도 알고 우리도 아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한 사람들 트럼프가 대통령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호소나 다름없다 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이런 기자회견 내용 받고 이제 이스라엘 상황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폭격 많이 있습니다. 이걸 좀 세부적으로 보면 이 북부 지역은 거의 지금 다 전투 끝났다라고 할 수 있는 선언을 했죠. 그래서 아직 뭐 흰 구역 많이 남아 있지만 여기는 큰 의미 없다. 그래서 하마스들이 본격적으로 집중적으로 또는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그 지역들은 다 제압했다라고 해서 이제 북부 지역은 끝났다라고 이미 밝혔고, 이 중남부 지역은 여전히 폭격, 전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 전장은 이 남부 칸 유니스로 옮겨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 레바논 침공하겠다. 왜? 바로 여기에 이 지역에 헤즈볼라들이 있으니까 라고 했죠. 이 헤즈볼라들이 있는 이곳에 어제 보여드렸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폭격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상전 누적 전사자가 어제 하루 동안 3명이 늘어나서 총 132명으로 증가했다라고 밝혔고, 헤즈볼라는 텔아비브와 하이파에 로켓 공격을 했는데 아이언돔이 모두 요격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텔아비브 쪽에 이렇게 많은 공습경보가 울렸어요. 뭐 완전히 그냥 뭐 여기저기 다 공습경보 울렸죠. 그런데 가자 남부에서 이 텔아비브까지 100km가 넘습니다. 그러면 100km 넘는 로켓을 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런데 이 헤즈볼라 즉 레바논 지역에서 텔아비브까지 수십 킬로가 넘죠. 그러면 제법 중장거리 로켓 쐈다 그 말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헤즈볼라가 보유한 다양한 로켓, 탄도미사일 한번 봤는데요. 이게 뭐 107mm 로켓도 있고 이렇지만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 사거리가 10에서 20km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가서 중간 지역에서부터 이 파지르3가 50km 사거리, 그리고 파지르5 여기가 75km 사거리예요. 그리고 이제 카이바르 여기가 100km가 넘어요.
그래서 파지르 3부터 사용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헤즈볼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사거리가 긴 미사일들이 바로 파테어 110, 여기 이제 한 300km 날아가고 스커드 BC, 이게 이제 300에서 550km죠. 이런 탄도미사일까지 가지고 있는 헤즈볼라.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은 얘들을 그대로 놔둘 수 없다. 이참에 제거할 것이다. 라고 선언한 거죠. 이런 위협 무기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타냐후 총리는 피랍자 가족을 엄선해서 개별 접촉했다고 합니다. 즉 이 말이 뭐냐? 자기하고 뭔가 좀 마음이 통하는 그런 사람들의 가족들만 해서 완전히 막 분노해서 뭐 달려들고 이런 사람들 빼고 그래서 개별 접촉해서 뭔가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접촉에서 총리와의 접촉에서 누락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가족 그리고 그 주변인들이 완전히 열받아서 지금도 총리 공간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차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키프로스 지중해 동쪽에 있는 섬이죠. 이 키프로스가 모사드와 협력해 현지 유대인 공격하는 테러 시도를 소탕했다라고 밝혔고, 카말 아드완 이 병원장이 있는데 나도 하마스 조직원이다. 현재 하마스 준장 계급이다. 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이 사람이에요. 의사 아니에요. 그냥 하마스 관리자예요. 그래서 이 병원장인데 자기가 지휘하고 있던 그 병원에만 해도 500명 넘는 하마스 대원이 있었고 자기가 직접 이름과 전화번호, 연락처를 알고 직접 통제하고 수족처럼 부리던 하마스 요원만 해도 16명이 있었다. 그리고 나도 하마스고 내 계급은 준장이다. 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왜 병원에 그런 식으로 점거하고 있었냐? 아니 병원에 있으면 당신네들이 공격하지 않지 않느냐?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베트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병원을 거점으로 사용했다. 병원이 정말 인도주의적인 병원 그 자체로 사용되지 않고 하마스의 활동 근거지로 활용되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렇게 증언을 통해서 밝혀진 겁니다. 그리고 이슬라믹 지하드는 피랍자 2명을 휴전 좀 해달라라고 하는 호소, 피랍자들을 동원해서 남성 2명이었어요. 그 영상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정부는 언급을 하지 않았고 다른 이 언론들은 이거 심리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북부 가자에서 19일 하루에만 100명이 사망했다. 어디서 어떻게 누가 이 이야기는 전혀 없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100명 사망했다라고만 밝혔어요. 어제는 101명, 그저께는 90명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방송국입니다. 채널 13은 이스라엘군이 칸 유니스 지하시설에서 신와르, 지금 이 하마스의 최고 수장이죠. 이 신와르를 잡을 뻔하다가 2번이나 놓쳤다. 그래서 아직도 이 신와르는 이집트로 도망가지 못하고 칸 유니스에 남아있다. 그래서 곧 잡을 수 있다. 라고 보도를 했고, 하레츠지는 후티가 지금 뭐 미사일 쏘고 드론 쏘고 있는데 가자에 관심 없다. 그냥 계속 이렇게 노이즈 마케팅 해서 이 지하드, 그러니까 지하드라고 하는 것은 꾸란에 보면 물질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물심양면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할 수 없으면 물질로라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들은 이렇게 육체적으로 지하드 하니 또 무슬림들 중에서 지하드에 완전히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노이즈 마케팅에서 지원을 얻기 위한 이런 노이즈 마케팅이다. 이렇게 하레치지는 보도를 했고, 알자지라 방송은 이스라엘 건설업체가 가자 지구에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준비한다. 저는 이걸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어느 유대인이, 어느 이스라엘인이 이 가자 지구에 밀어버리고 여기다가 정착촌을 건설해서 여기 들어가 사세요 하면 여러분들 들어가 살겠습니까? 알자지라 방송의 이 내용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가는 저는 평가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란판 해상민병 조직을 창설했다고 합니다. 무려 3만 3천 척 규모,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상민병이 완전히 그냥 사략선, 해상노략질 하고 있죠. 그거하고 똑같은 이런 이 사략선 부대를 만들어서 오만만, 그리고 아덴만, 인도양까지 완전히 그냥 석권해버리겠다라고 하는 부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죠. 자,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미국이 홍해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해 규합한 번영의 수호자 작전 참여 국가들이 당초 알려진 규모의 2배에 달하며 미국과 나토가 중심이 되어 다국적군을 편성해 예멘에 대한 직접 타격을 위한
작전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동 사태 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 12월 18일 발표한 번영의 수호자 작전 구상에 미국을 포함해 단 10개 국가 이름만 등장한 것은 이 다국적군에 합류하기로 한 나머지 국가들이 비공개를 요구했기 때문이며 이 작전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큰 규모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복수의 미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폴리티코 라라 셀리그먼 기자가 현지 시각 12월 19일 밝혔습니다. 셀리그먼 기자는 번영의 수호자 작전에 참가하는 국가는 총 19개국이며 발표된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캐나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바레인, 세이셀 외에도 9개국이 더 있다라며 나머지 국가들은 참여 사실을 공개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비공개는 그 국가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고 그들의 작전 참여와 활동 상황을 공개하고 설명하는 것은 그 나라들에게 맡길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온라인 군사 전문지 워존은 공식 발표된 번영의 수호자 작전 구성국 중 중동 국가는 바레인 하나뿐이지만 이번 상황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수에즈 운하 이권 문제 때문에 번영의 수호 작전에 매우 큰 관심을 보여왔던 이집트도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번영의 수호자 작전 참여국들이 정해지면서 미국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주재로 작전 참여국과 지원 의사를 피력한 43개국가 국방장관, 군지도부, 고위급 대표들과 화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번 화상회의에는 나토와 EU 고위급 대표, 이번 작전을 직접 지휘할 미 중부사령관 에릭 쿠릴라 대장, 제5함대 사령관인 브래드 쿠퍼 중장이 나서서 현재까지 후티에 의해 수행된 해상교통로 공격 사례와 이로 인한 피해 상황, 대응 필요성에 대해 브리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 역시 임명을 요구한 4명의 고위급 정부 소식통을 인용한 현지 시각 12월 19일자 보도에서 이번 번영의 수호자 작전이 단순한 해상교통로 방어작전이 아니라 예멘 후티 반군 군사 능력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과 이를 통한 위협의 제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군사력을 동원해 후티의 미사일, 드론 발사 능력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미군은 걸프전 이후 최대 규모의 해군력을 이 지역에 집결시키고 지원 전력으로 파견된 각국 해군과 지휘 통제 연락망을 구성 중입니다.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에 의한 후티 공격이 초일기에 들어가자 후티 국방부는 19일 성명을 내고 우리는 적들의 항공모함과 구축함들을 모조리 수장시킬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고 홍해는 그들의 무덤이 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미국에 가담한 바레인에서 이슬람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이 후티에 대한 군사작전에 들어갈 경우 대량의 순항미사일을 쏟아붓고 아덴만과 홍해, 사우디 지역에서 발진한 공군력으로 후티 각 거점을 일거에 제압하는 단기전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과연 이번 군사작전이 중동 전역과 세계 경제에 어떤 여파를 미칠지 우리 정부도 면밀한 상황 파악과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미국 포함해서 10개국 이래서 조금 실망했는데 오늘 지금 그 여러 보도에 따르면 19개국이다 라는 거예요. 나머지 9개국은 자신의 참전을 밝히지 말아달라. 익명으로 참전한다 라는 건데 우리 대한민국도 여기 아마 9개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희망해 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얘들 반드시 참여할 거야 라고 또 분석을 했는데 왜냐? 이집트는 이 수에즈 운하의 통행 수입으로 연 10조 원을 벌어요. 그런데 지금 후티가 홍해 입구를 틀어막아 버리면 수에즈 운하로 아무도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 10조 원의 수입이 사라지니까 이집트 참전할 거야. 그리고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 페르시아만에 있는 항구를 통해서 석유를 수출하고 그럼 페르시아만에서 이렇게 돌아와서 수에즈 운하로 들어가서 유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심각한 타격받는 거죠. 그러니 사우디아라비아 당연히 참전할 거야 라고 밝힌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더 확실한 건 지금 우리 언론들은 드론 요격하고 이런 걸 번영의 수호자 작전이라고 지금 보도를 하는데 한심하던데 탄약선이 지금 이만큼 들어오는데 무슨 드론 요격 작전입니까? 아니죠. 드론 발진 거점을 타격하는 작전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알려드렸을 때는 이 6,000톤의 탄약이 항공 탄약이 적재된 4만 톤짜리
군수지원함 2척이 있었다라고 밝혔는데 오늘 또 추가 한 척 더 식별됐어요. 서플라이라고 하는 고속 전투지원함인데 48,000톤 더 커요. 여기도 이제 기름 그리고 탄약 같이 보급하는 보급선입니다. 이 보급선 이제 이런 게 3척 들어왔죠. 그러면 얼마나 장기간 동안 또 얼마나 많이 쏟아붓겠다 이 말이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추가로 계속 증원 전력이 들어오는데 어제 제가 이 이스라엘군 추가된 것까지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영국도 지금 들어왔어요. 영국은 이제 강습 상륙함 하나 그리고 소해함 하나. 소해함도 왜 왔냐? 지금 후티가 기뢰까지 뿌려버리겠다. 이제 이랬으니까 기뢰를 제거하려면 소해함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영국은 이제 소해 전력 위주로 보냈고, 그리고 인도도 보냈어요. 인도도 코친이라는 방공 구축함하고 콜카타하고 이렇게 2척을 보내서 여기서 지금 이 상선 보호 작전에 들어갔다고 하니 이제 뭐 여러 국가들이 아주 많은 전력을 파견하고 있고, 이들이 이제 거의 뭐 걸프전이나 이라크전 할 때처럼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완전히 그냥 쏟아부어서 정신없이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전투기들 들어가서 강력한 정밀 타격으로 후티의 군사력을 완전히 그냥 매몰시켜버리는 이런 작전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모쪼록 우리 청해부대 양만추남, 양만추남은 지상 타격 능력이 없죠. 그래서 이런 그 지원 임무를 맡을 것 같은데 부디 잘 수행해서 안전하게 수행해서 무사히 작전 수행하기 바랍니다. 계속 알려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